안녕하세요. 나미와 사연데이트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내 인생의 가장 원수 같던 사람을 예기치 못하게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연자님을 못살게 굴었던 시어머니 분을 은사님을 보러 가던 와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연자님께서 하신 행동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오늘도 3가지 사연 끝까지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나미와의 사연 데이트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인간관계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감정 표현도 어렵고 어른이 서로 간에 나이가 먹었으니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 경우는 무척 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였지만 말이에요.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친구의 소개로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던 때에는 그게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니었고 평범한 시기였지만 저희 집에서는 사실 시집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나름 직장을 다니면서 혼수용으로 적금을 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남자 쪽에서 결혼을 빨리 진행시키는 바람에 크게 돈을 모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서울 내에서도 꽤 좋은 입지에 속하는 곳이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비 시댁에선 좋게 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름 괜찮은 인지도가 있는 곳에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얻어주셨고 저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아서 혼수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혼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아파트이긴 했지만 제가 해놓은 혼수들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름 가구들이랑 가전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고 만난 지 8개월이 조금 넘은 사람과 빠르게 결혼을 결정하다 보니 여러모로 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번 시어머니가 집을 드나드시면서 저를 보통 면박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갈수록 뭔가 말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뭔가 눈치껏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듯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결국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던 날인데 남편도 늦어서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른 들어가시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묘하게 저에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너는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결혼한 여자가 뭘 그렇게 늦게까지 다니니? 네? 제가 야근이라서요. 아무리 야근이다 어쩐다 해도 그렇지 내 아들 밥은 언제 먹이려고. 이 말에서 그렇게 험하게 느껴지는 말은 없었지만 잘 들어보면 본인 아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전 정말 몸이 부서지듯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반찬을 만들고 똑같이 일을 했음에도 밥이며 청소며 설거지며 빨래며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후로 자주 드나들면서 제가 편해지신 건지 자꾸 저희 집 친정 사정을 꼬치꼬치 캐물으시는데 갈수록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버님은 그런 아파트 사시면서 부동산 재미 좀 보셨겠네. 얼마 안 있으시면 정년이실 텐데 그래도 좋은 집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어. 이런 말들을 자꾸 하시면서 아파트 시세나 다른 부동산 갖고 계신 거 없냐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고 실제로 아빠가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지 알 길이 없으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나름 숨긴다고 생각하신 건지 자꾸 아주 가늘고 얕게 그 틈새를 들어오려고 애쓰시면서 떠보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말이 쉽지. 아무나 그만한 아파트 얻어서 못 살잖아. 여기저기 투자 더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사돈이 미진이를 엄청 검소하게 키우신 것 같아. 그 정도 부자인데도 딸 결혼할 때 알아서 혼수 준비해가게 하고 말이야. 이쯤 되니 어머니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바로 잡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냥 단순히 틀린 사항만 바로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후에 저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 곧 죽어도 그냥 어머니가 저렇게 착각한 상태로 두었어야 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으며 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빠는 부자가 아니신데. 얘는? 무슨 소리야? 니네 친정 사는 아파트가 돈이 얼만데 왜 부자가 아니야? 그런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내. 게다가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 아무래도 단단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전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의 반응이 뭔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에요. 그건 저희 큰아빠 집이에요. 아빠가 사업하시긴 했지만 몇 년 전에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다 접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도 당장 갈 데가 없어서 큰아빠 댁으로 가서 살게 된 거고요. 친척 언니들은 전부 결혼했고 식구가 줄었으니 저희 세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간 같이 산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유는 큰아빠가 있으신 거지. 저희 집은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어머니. 이 말을 하면서 당시 저희 집 상황을 떠올라서 기분이 씁쓸했고 아빠의 지친 얼굴이나 엄마의 그늘들이 생각나서 다시 가슴이 턱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큰아빠가 집을 빌려주신 덕분에 그 집에서 제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돌아오는 반응은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본인은 멀쩡한 듯 얘기를 하려고 하시지만 누가 봐도 이상해 보였어요. 뭐야? 그럼 우릴 속인 거야? 네? 어머니 속이다니요? 어머님 본인 입으로 말하시고도 아차 싶으셨는지 괜히 주변으로 고개를 여기저기 돌리시더라고요. 다시 절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불편하더군요. 아니, 속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집이 너네 집인 줄 알았지 뭐냐. 근데 아니라고? 근데 그걸 왜 이제서...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그 집이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굳이 계속 저렇게 되새기면서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는 건지 좀 불쾌했어요. 어머니 며느리네 집 사정인 건데 그게 왜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려가면서 기분 나빠할 일일까요? 이날은 그냥 대강 덮어지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후로 어머니의 태도는 너무 한눈에 알기 쉽도록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약간 쎄하게 느껴졌던 말투들이 있었는데 이젠 아예 가리지 않고 그냥 툭툭 말을 거칠게 하셨어요. 정말 사람 기분 나쁠 말들만 쏙쏙 골라서요. 예, 너는 직장에서 월급 얼마나 준다고 그렇게 혼을 쏙 빼놓듯 일에만 매달리는 거니? 돈을 아예 확 더 많이 벌든지 지금처럼 어중간하면 때려치우고 집에서 남편 챙기고 애나 키울 생각이나 해라. 듣다 보니 저도 조금씩 화가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매일같이 보는 어머니와의 생활 때문에 내가 어머니와 결혼한 건지 남편이랑 결혼한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데다가 좋은 말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잔소리를 해대시고 화장실이며 여기저기 제 정리가 미흡한 부분들을 들춰내면서 계속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저기 어머니, 아직 저희 애기는 2년 정도 더 있다 갖기로 했어요. 집 대출도 갚고 저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진 일할 생각이에요. 제가 영준 씨보단 못 벌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는데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저한테 막말들을 퍼부어 대시는데
이날 하시는 말씀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실망스러웠어요. 뭐야? 이게 진짜 어따 대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없이 시집왔으면 그만한 몫을 할 생각을 해야지. 허세만 잔뜩 들어가지고 있는 집 행사를 해놓고선. 넌 시치심도 없냐? 쥐꼬리만한 돈이랍시고 주워들고 오는 주제에 어디서 우리 영준이랑 비교를 해? 걔가 너 같은 애들이랑 어디 비교할 급이야? 쥐꼬리만한 돈이라니요. 이 돈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고 영준 씨와 큰 차이도 없어요. 어머닌 제가 그대로 받아치면 진짜 꿀밤이라도 쥐어박을 기세로 억세게 성을 내시는데 이날 솔직히 기가 막혀서 저도 다다다 쏘아붙였지만 이후로부터는 제가 같이 나섰다간 정말 큰 싸움이 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다가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 왜 그러셨대? 일단 내가 잘 말해볼게. 기분 상했겠다. 미안해. 일단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자기가 중재를 해보겠다는데 저도 너무 순진한 새댁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본인 엄마한테 우리 부인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몇 마디 건네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용케 알았다며 자제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히려 남편이 말하고서 현실은 더 날카로워졌고 안 그래도 저한테 함부로 대하셨던 어머니의 태도는 정말 고삐가 풀려버린 듯 엉망진창으로 굴어대시더라고요. 남편이 본인 엄마에게 좀 자제해 주십사 전화를 드렸던 날, 그날 저녁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 문을 열라고 연신 걷어차시던 어머니. 심지어 제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고성을 지르며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누가 보면 마치 며느리에게 거액 결혼 사기라도 당한 양. 그 자리에서 제 뺨을 때리거나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일 정도로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잡아먹으실 기세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지는 뒤로 숨고 남편을 앞에 세워서 나한테 훈계하려 드는 거야?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받았니? 어디 무식한 티를 내고 앉아있어? 아니, 어머니, 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10여 분이 넘어가는 고성에 너무 어이가 없어 겨우 한마디를 건넨 저를 상대로 어머닌 삿대질을 하며 망언을 해버리고 마셨어요. 그 말을 들은 이상 저의 결혼 생활은 결국 이날을 이유로 더 이어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네가 우리 영준이랑 나를 속이고 가당치도 않은 이런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잖아. 니네 엄마 아빠도 그렇지. 어디 상견례에서 세상 고상한 척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워온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거 사기 결혼이 아니면 뭐니? 응? 니네 집이 진짜 보통 상스럽고 거지 같은 집구석이 아니야. 어디 등쳐먹을 게 없어서 남편 없이 홀로 아들만 바라보고 키워온 나 같은 여자 속이고 있니? 아이고 세상에 서러워서. 뭐라고요? 사기 결혼이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더 제 마음과 융합되지가 않았어요. 결혼 사기라니요. 우리 부모님은 딱히 저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하시지도 않았고 1, 2년 더 있다 하는 게 낫지 않겠냔 말도 상견례 자리에서 못내 아쉬우셔서 하신 적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본인이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저렇게 험한 말들까지 곁들어가면서 사람을 막대할 수 있을까요? 엉엉 울어대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모든 게 다 회의가 들고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냥 전 가볍게 짐을 챙겨들고 그 길로 나와버렸으며 좀 시간이 지난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찾아오긴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엄마는 막아볼게. 제발 한 번만 화 풀어줘. 우리 엄마가 홧김에 그런 말들을 한 거야. 본심이 아니고. 저에게 계속 그러지 말고 좀 진정을 해보자고 설득을 했었지만 전 2번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결론은 너무 허무하게도 이혼밖에 없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무슨 수를 쓴다 한들
자기 어머니를 배제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피눈물 흘리며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 완전히 시어머니와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친정에서 다시 일을 구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몇 년 뒤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몇 년이 지나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남편이 저희 친정에 찾아와서 제 연락처와 근황을 그리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설마 남편이 찾아왔을 거란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한편으론 딸이 30대 중반이 넘도록 혼자인 걸 보시고 그냥 원래 남편이랑 둘이서만 재결합해서 살면 안 되겠나 싶으셨나 봐요. 제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그걸 통해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미진아, 나야. 당신이 무슨 일이야? 이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 전화가 걸려온 것이라 저도 어느 정도 감정은 옅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반가운 사람은 아님에 분명했으니 곱게 말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저를 다 덮고 안고 가겠다며 계속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미진아, 우리 어머니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예전에 어머니 같지 않으셔. 난 그냥 그 집에서 그렇게 혼자 있어. 너랑 그렇게 이혼한 뒤로 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넌 어때? 잘 지내? 영준 씨, 이렇게 전화해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옛날 일이야. 이런 전화 하지 말아줘. 나 끊을게. 결국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뉘앙스를 보니 전남편 역시 재혼을 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나야 내가 결정해서 이혼을 했고 그렇게 10여 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지만 저 사람도 그대로 그렇게 멈춰있다니 썩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이후로도 몇 번이나 끝끝내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저 없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합치자는 제안을 해오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끈질기다고 느껴질 정도로 두세 달 정도 전 남편의 구애가 있었지만 끊어내고 전 제 갈 길을 갔어요. 중간에 재혼을 생각해 본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되고 하다 보니 그것도 꿈 같은 소리더군요. 하지만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속빈강정 같단 생각은 안 들어요. 남편과 자식 없이 오로지 나 하나 1인 가정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래도 결핍감이 있지만 나름의 경험도 하고 재산도 구비해 두었으니까요. 여기서 남들이 다 누리는 가정까지 욕심내면 내가 누릴 만한 행복 이외의 것을 바라는 것 같아서 얼른 스스로 단도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 되어서 한 며칠간은 살짝 넋이 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전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이혼 과정도 다 알고 있고 이후로도 저와 드문드문 만나 밥도 먹고 연락해오던 친구가 전해준 소식 때문이에요. 나는 영준 씨랑 건너 아는 사이여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미진이 너도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처음 말하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재혼이라도 했대? 오랜만에 듣는 전 남편 이름이고 친구와 제 사이에서 그 얘기는 암묵적으로 금지였는데 새삼 이야기를 꺼내니 좀 언짢더군요. 그런데 다소 황당하고 놀라운 말을 전하더라고요. 저기 영준 씨 5년 전쯤에 암으로 먼저 갔다지 뭐야. 나도 듣고 너무 놀랐어. 그럼 40 중반쯤에 간 거잖아. 이혼하고 내내 스트레스도 많고 술도 손대다가 늦게 재혼을 했나 봐. 그때 아이를 얻었는데 얼마 못 살고 저렇게 갔다더라고. 어디서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가까스로 결혼을 시키긴 했는데 남편이 암으로 먼저 죽었으니 그 여자도 갓난쟁이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다나 봐. 뭐? 암으로 갔다고? 그래. 그리고 너네 전 시어머니도 무척 어렵게 살고 있다더라.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 너머너머 계속 굴곡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전한 내용이었지만 저는 참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딱히 안타깝다거나 어떻단 말이 잘 쉽게 나오지 않았고 그냥 제 속으로 생각을 할 뿐 친구에게 마땅한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다가 어느덧 4, 5년의 시간이 또 지났는데 저는 예전 대학 때 은사님을 만나 뵈려고 다른 동네에 갔다가 아주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절 못 봤지만 전 한 몇 초의 시간을 들여 자세히 본 결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전 남편의 어머니,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었던 시어머니를 말이에요.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어머니가 제 나이쯤 될랑말랑했으니 거의 80대가 다 되셨겠다 싶더군요. 워낙 눈매도 진하고 강렬한 인상이시기 때문에 웬만해선 알아보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을 바로 끌었던 것은 어머니를 보게 된 장소와 그 특성 때문이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은사님을 만나 뵙기로 해서 걸어가던 중에 리어카를 밀면서 폐지를 정리하는 웬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낯이 익어서 한참 본 것뿐입니다. 근데 그게 저의 예전 시어머니라니요. 한참을 우뚝 서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정말 세상에 아무런 재미도 관심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폐지를 계속 한쪽에서 정리를 하고 툭툭 우겨넣고 계시더군요. 솔직히 반 정도의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쳐다보았는데 옆에 지나가는 다른 할머니와 말을 하는 걸 보자 결국 100%의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말투와 목소리하며 영락없는 저희 시어머니가 맞더군요. 사실 이날의 모임은 제가 주도한 거라 늦으면 안 되는데 전 발이 땅에 묶여있는 것 마냥 계속 힘없으면서도 약간은 날카로워 보이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옆에는 아주 낡고 오래되어 보이는 장난감 자동차에 앉아 허름한 옷을 입고 놀고 있는 웬 여자아이가 보여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봐도 그 아이가 어머니의 손녀이자 전 남편이 세상에 남기고 간 아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더군요. 그 땡볕에 더운 와중에 냄새나고 지저분해 보이는 골목 안쪽에서 4-5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앉혀놓고 지친 얼굴로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창 머릿속에서 정황이 정리되어 가던 중 같이 은사님을 만나 뵙기로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올려오기에 결국 저는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사히 만남을 다 마치고 집에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날 낯선 동네에서 봤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은사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인데 몇 번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길눈이 익어서 혼자서 찾아가기 쉬운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원수 같고 2번 다시 꿈에서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던 나와 이전 시어머니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참 이상하고 복잡한 마음이 부릴 듯 일더군요. 몇 번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하다가 지난 일까지 갑자기 뜨문뜨문 기억 안에서 올라오면서 제가 서름을 당했던 일, 모질이 취급을 받으면서 등짝을 얻어맞기도 했던 일들이 우수수 스쳐갔어요. 다시 뒷골 언저리가 아파오면서 확 분노가 올라오고 왜 그때 이런 말들을 못했을까, 더 못 받아쳐줬을까 하는 이갈림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까맣게 탄 후라이팬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팔팔 끓여냈듯 제 안에 남아있던 온갖 재와 같던 감정들이 한참을 올라와서 부글부글 저를 요리에 대고 말도 아니었어요. 쫓아가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거지 같은 집이네 하고 함부로 무시해대더니 보기 좋다고 해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고요. 근데 그 우글거리는 감정들에 한창 시달리며 조금씩 털어내다 보니 아주 슬그머니, 그리고 아주 은근하게 전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해가 떠오르듯 제 마음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그렇게 열렬하게 구애를 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던 남편, 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모습에 스스로도 기가 눌려 어쩌지 못하고 울 것 같은 얼굴로 나를 뒤따라 나왔던 남편, 그러면서도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답을 못했고
이혼한 이후에도 몇 번이나 울며 애원했던 그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잘 살기까지 바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버렸을 줄은 몰랐고 그날 우연히 보게 된 어머니의 행색을 보아하니 아주 뒤늦게 전 남편의 인생과 그의 죽음이 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 그를 향한 짙은 슬픔과 가련함이 밀려오더군요.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달 가까이 괴로워하다가 이윽고 저는 힘든 결정을 하고 다시 며칠 고민을 한 뒤 스스로 확신을 얻고 움직이게 되었어요. 다시 은사님 동네로 가서 그 폐지 골목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여지없이 어머니는 그 자리에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어린 손녀는 안쪽에 있는 작은 구석 쪽에 낡은 요를 깔고 잠을 재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렵사리 말을 걸자 어머닌 제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셨어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저 예전에 어머니 며느리예요. 미진이요. 어머니께 제 신분을 밝히기까지 그 몇 초간 술렁이는 마음을 다시 진정시키고 겨우 제가 누군지 밝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다 처진 눈꺼풀을 겨우 들어올려 저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샅샅이 훑으며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몇 가지 얘기들을 곁들이니 그제서 확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그 틈새를 더 늘리지 않고 바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어머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제가 내민 봉투 쪽으로 시선을 두시더군요. 어머니, 영준 씨 생각하시고 편히 받으세요. 여전히 입에 말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어머닌 아들 이름을 듣자 아주 살짝 움찔하시면서 그 봉투를 천천히 받으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제가 딱히 어디에 쓸지 고민인 상태로 몇 년간 예금해 두었던 1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드리니 뭔가 더 주춤하시면서 저를 노려보듯 쳐다보시더군요. 일단 저는 그냥 받으시란 말 정도만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더 살을 붙여서 할 얘기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마음은 가라앉고 얼마간 울렁이고 불편했던 속이 안정되어 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봉투를 받지도 안 받지도 않은 애매한 손으로 힘겹게 입을 떼시더군요. 내가 벌 받을 인간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죄를 받았어. 미안해요. 어머니와 저 사이 3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저도 누가 봐도 중년인데다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투는 너무나 서글펐고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요. 내가 죄를 받았어야 했는데. 흐느끼는 어머니 위로 땡볕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고 그 모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으로 보고 있는 제 등에도 땀이 훌쩍 젖어올 정도로 정말 사나운 폭염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 편치 않은 감정이 몰려오다 보니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가 힘들더군요. 어머니의 거칠어진 다른 한 손을 들어 그 봉투를 완연히 잡아보시게 해드린 후 그대로 저는 빠르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선 전 여지껏 아주 친한 친구들에게도 저희 부모님과 그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뭐라고들 할지 그리고 전 거기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생판 남인 다른 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서 그저 제 마음을 완전히 털어버리듯 울리게 된 겁니다. 1억이 결코 저에게 쉬운 돈은 아니며 여유가 팡팡 넘치는 골드미스라서 선심쓰듯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어떤 스위치가 움직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렵사리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던 것인지 지출은 거대했을지언정 제 마음은 무겁거나 후회도 없고 말이에요. 이제 2번 다신 그곳에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살아오던 인생을 이어가며 열심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왠지 모를 후련함이 있네요. 저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사연자님께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내오신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집안에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욕할 수 있을 부분이긴 한데 저는 좋게 생각하렵니다.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되니까요. 인연은 하늘에서 점지어 준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말에 딱 어울리는 사연이 될 것 같아요. 글을 쓰기로 하긴 했지만 사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 결혼한 지 1년쯤 된 새댁 아닌 새댁입니다. 전 1년 전에 저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사소한 취향은 달랐지만 성향이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남편과 저는 가정 환경부터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전 홀아버지 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고 제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살아가면서 각자 엄마와 아빠의 빈자리를 때때로 느끼면서 살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는 것도 같았죠. 요즘에야 어떤 이유든 엄마나 아빠 한쪽만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예전엔 그렇지가 않았었잖아요. 알게 모르게 수근수근 차별하기도 쉬웠죠.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차별 비슷한 걸 하셨던 것도 생각나네요. 그때도 어이가 없어서 바락바락 대들곤 했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선생이 되어서 애를 차별이나 하다니 싶어서 한심함에 웃고는 하네요. 남편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대요. 중학교 때 담임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서 격하게 동감하던 게 눈에 선해요. 저도 남편도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티를 낸 적은 없는데 나름 힘든 시절을 겪었던 것도 똑같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입사 동기였어요. 아무래도 같은 신입사원의 입사 동기였다 보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퇴근길에 같이 한잔을 하러 가기도 하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하고. 나 사실 아버지만 계시거든.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나를 혼자 키워주셨어. 외동딸로 완전 금지 오겹으로 컸다? 나돈데. 나는 어머니만 계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아, 진짜? 되게 신기하다. 너랑 이런 것까지 비슷할 줄 몰랐는데. 그러게.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이러다가 결혼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야,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 사귀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나랑 참 비슷하네 싶어서 마음이 열리니까 사귀게도 되고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혼에 대해 후회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남편은 제게 잘해줍니다. 저도 그만큼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여서 싸운 적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고 천생연분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사실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장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부부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쓰려고 했던 이야기는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버지와 시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막상 쓰려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부터 되네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5살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워오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그때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면 아버지께서 슬퍼 보이셨던 건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당신 나름대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시려 무던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소풍날이면 서툰 솜씨로 김밥을 싸주시기도 하고 당신 출근도 바쁘셨을 텐데 매일매일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퇴근길에는 무조건 선물을 하나씩 사오셨어요. 퇴근이 늦는 날엔 제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어서 항상 아버지가 늦게 오시는 날이면 내일은 무슨 선물이 옆에 놓여 있을까 기대에 차서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때는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 게 당연한 시대였잖아요.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반겨주시는 거. 그런 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전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나 가뭄에 콩나듯 할머니께서 우리 강아지 왔어? 하고 반겨주시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들으면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을 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어쨌든 그런 추억들이 쌓여서 아버지와는 지금도 친구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가끔씩 재혼을 권하시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아이가 있는데 무슨 재혼이냐며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다소 대쪽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할게요.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도 아버지와 비슷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남편이 3살 때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 남편을 홀로 키워오셨대요. 처음에는 소일거리를 모아서 하시다가 나중에 식당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손맛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가게도 엄청 잘 됐었는데 아침에도 손님이 많았대요. 남편이 고등학생 때 매일 가게에서 아침을 먹고 등교해서 잘 안다나? 그러더니 어머님 손맛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재혼하란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심지어 하루는 아버님 쪽 할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께서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새 인생 살아라.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럴 순 없다고. 아이는 제가 키울 거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쭉 혼자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저희 아버지도 책임감 때문에 많이 희생하고 사셨던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알게 모르게 동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에피소드들을 많이 접했던 터라 저나 남편이나 서로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은 처음이었지만 왠지 모를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 뵙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이 되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은 서로 처음 뵙는 자리인 게 맞았죠. 어머. 엄마, 왜 그래? 아,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어머님. 뭔가 상견례장에서 처음 뵙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굉장히 놀란 얼굴로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좀처럼 당황하는 일이 없으신 분인데 어머님을 보시곤 당황하시면서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응 이후로는 두 분 다 별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처음이라 당황하셨나. 어머님도 아버지도 이런 자리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찝찝한 마음을 내리누르곤 그냥 넘어갔습니다. 상견례장에서 그것 말고는 별일도 없었고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어머님께서 자꾸 은근하게 저희 아버지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원체 어머님 성격이 활발하시고 다정하신 편이라서 며느리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게 좀 신경 쓰이시나 보다 싶었어요. 오늘 내가 김치를 맛있게 담갔는데 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혼자서 밥은 잘 챙겨 드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아버진 혼자 드시고 다른 여자는 안 만나셨대? 어떻게 그 나이 먹고 혼자 사시지? 대단하시네. 아빠야 뭐 저 때문에 재혼 안 하신 거죠. 저도 항상 고맙고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돈이 얼굴이 잘생기셔서 쫓아다니는 여자들은 많았을 것 같아. 어머니가 반찬도 챙겨주시고 안부도 여쭈어주시는 게 처음엔 참 감사했는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 자꾸 사람한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여자한테는 직감이라는 것도 있고 왠지 어머님이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불현듯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혹시 아버지께 마음이 있으신 거냐고. 전 어머님이 미쳤다면서 저를 꾸짖으실 줄 알았거든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아버지 갖다 드리라는 거 거절하는 것도 곤욕이었고요. 어머나, 이게 그렇게 보였니? 난 그냥 사돈이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그랬지. 아, 어머, 그랬구나.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괜한 오해를. 근데 아가, 어차피 둘 다 혼자인데 그런 것도 뭐 어떠니? 네? 장난이다, 장난. 얘는 참 장난도 못 치니? 놀라기는. 어머님이 장난이라고 하긴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진심이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버지한테 좀 마음이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색을 하시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내가 사돈이랑 뭐라고? 누가 들을까봐 무섭다. 다신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정색하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일이 일단락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간은요. 어느 날 그냥 여느 때처럼 어머님을 뵈러 남편과 함께 어머님 댁으로 갔었어요. 어머님과 종종 반주를 하면서 맛있는 걸 먹곤 했어서 술을 곁들이자는 말씀에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전혀 못해서 저와 어머님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문득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첫사랑이 누구인지 아냐며. 저는 어머님 첫사랑 얘기를 해주시려나 보다 했어요. 남편도 처음 듣는 얘기인지 흥미진진하게 들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성정이 워낙 대쪽 같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줄을 알아서 많이 좋아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만나서 22살까지 만나다가 헤어졌었지. 우와, 오래 사귀셨네요. 그렇지. 내가 너무 사랑했었지. 아빠 말고 다른 남자 얘긴 처음 듣는 얘긴데 신기하네. 그래서 왜 헤어진 거야? 난 아빠가 엄마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사소한 걸로 다퉈서 헤어졌을걸. 그 나이 땐 다 그렇잖니. 혹시 동창회 같은 데에서 만나셨어요? 동창회는 아니지만 만나기는 했지. 언젠가 한 번은 만날 수도 있겠다 했지만 그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뭐니.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이었나 봐. 어디서 만났는데? 어머님은 한숨을 한번 쉬시고는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착잡한 얼굴로 저를 보고는 말씀하셨어요. 상견례장에서 지혜 너희 아버지가 내 첫사랑이었다. 네? 저희 아버지요? 그 말을 듣는데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간의 어머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면서 아버지가 정색까지 했던 이유가 그거구나 싶었어요. 상견례장에서 뭔가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도 그거였구나 싶어서 앞뒤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상견례 후에 따로 연락을 했었는데 자식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이 오갔다고요. 어머님께서도 수긍하셨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된 거 아니냐면서 뭐 어떠냐고 은근슬쩍 아버지께 대시를 했대요. 남편이랑 저한테도 은근하게 티를 내셨던 거고 남편은 워낙 눈치를 할 게 없어서 전혀 몰랐고 아버진 그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지만 워낙 성격이 진중하고 대쪽 같으신 터라 그럴 수 없다고 피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마 싫으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격에 정말 싫으셨으면 아예 연락처도 바꾸고 차단하고 다시는 시어머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 말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연락처도 안 바꾸셨거든요. 그날은 그 길로 어머님 댁에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서로 생각에 잠겨서 아무 말 없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감을 못 잡았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은 어때? 뭐가 말이야? 우리 엄마 말이야. 엄청 고생하면서 나 키우셨거든. 남자라곤 정말 돌아가신 아빠밖에 모르고.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쭉. 장인 어른께서도 그러셨지? 그랬지. 나 때문에 재혼도 안 하시고 지금까지 쭉 혼자 사셨으니까. 나도 아버지가 연애하는 거 한 번 못 봤네.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우리 아빠. 그렇게 말문을 트고 나니까 결론은 일찍 나더라고요. 두 분 다 30년 가까이 자식만 보시면서 사셨는데 두 분만 좋다고 하시면 잘 되는 것도 괜찮겠다. 아직 아버지 의중은 엿줍지 못했지만 싫다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첫사랑이신데 비록 우리가 먼저 만나서 사귀고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는 못 하시겠지만 법적 부부는 아니더라도 두 분이 같이 살면 좋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희가 가족으로 엮이지 않았다면 재혼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문득 들었어요. 두 분이 공통점도 많으시니까 금방 마음을 여실 것도 같더라고요. 배우자를 일찍 여의고 자식만 보고 살아온 30여 년의 세월과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점과 어쩌면 지금 느끼고 계실 감정까지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날에 전 아버지 댁으로, 남편은 어머님 댁으로 가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님이 잘 되어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 오히려 그렇게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사시고 행복해지시면 그게 더 좋다. 이제 자식 생각 마시고 본인 인생 사셔라. 말씀을 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거부하시면서 무슨 소리냐며 난 사돈과 그럴 생각이 없다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이 아니었으면 생각해봤을 거란 이야기 같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연부를 외듯이 난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상관이 없다. 30년을 나만 보고 살았으면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살 때도 되셨다 했더니 아버지도 점점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과 만나진 않는데 종종 통화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 댁에 갔는데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시면서 요새는 통화 정도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쯤 흘렀을까? 어머님 표정이 좀 어두우시더라고요. 평소엔 참 소녀같이 웃으시면서 저희를 반겨주셨는데 힘없이 웃으시면서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참 걱정이 되어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아버지랑 통화는 여전히 하는데 만나잔 이야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신다고, 그냥 자기가 너무 연락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받아주는 것 같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가끔 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면 아닌 척 하시면서 기분이 좋아 보이셨거든요. 어머님이 아직도 곶감 같은 거 좋아하냐고 묻기도 하셨고, 만나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신 건 막상 만나시려니 쑥스러워서 그러셨거나 계기가 없어서 망설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사돈이란 이유도 한몫할 거고요. 여보, 일을 어떻게 하지? 그 때문에 저와 남편이 머리를 모아 생각해 보았어요. 둘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생각한 건 오랜만이었죠. 아무리 저희가 괜찮다곤 했지만 원래 성격이라는 게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기를 생각하니까 역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는 것만큼 확실하고 쑥스럽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과 단둘이 만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명목상으로도 가족 식사 자리였으니까요.
남편과도 상의를 했는데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면서 자기가 당장 식당을 예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티는 안 냈지만 어머님 표정이 어두우신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상견례 때보다 더 좋은 식당에 예약했습니다. 아버지께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나 할까 해요. 갑자기 식사는 왜? 아버지, 어머님 많이 서운해 보이시던데요. 몇 달 동안 연락은 잘 받아줬으면서 만나는 건 계속 거부하신다고.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 맞죠? 쑥스럽긴 무슨, 그런 거 아니다. 에이, 다 알아요. 부끄러우신 거.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표정도 어둡고 많이 속상해 보이셨거든요. 아버지가 마음이 없다고 생각도 하시고요. 아버진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좀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평소처럼 밥 정도만 먹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배웅할 때까지 아버지는 생각이 많으신 얼굴이었어요. 어머님이 아버지 앞에서는 마냥 밝고 소녀 같으셔서 전혀 그런 낌새를 못 느끼셨나 봐요. 지금이라도 알려드린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든 티를 아버지 앞에서 안 내셔서 아버지도 그걸 모르셨던 것 같다고. 아마 달라지실 것 같다고. 했더니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막연하게 두 분 관계가 좀 더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다 보니 어느새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에 아버지께 전화해서 넌지시 멋지게 차려입으셨으면 한다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진 뭘 멋진 옷이냐 시큰둥한 반응이셨는데 제가 첫 월급으로 사드렸던 정장을 빼입으셨습니다. 참 솔직하지 못하시죠? 문득 어렸을 때가 생각났는데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러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표현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무뚝뚝해지신 것도 같아요. 결국 세월이 아버지를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으로 만든 거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기도 하다가 이젠 어머님과 함께 하시면 예전의 아버지로 다시 돌아오실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20대의 아버지로요. 그렇게라도 남은 여생 알콩달콩 사시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차려입으신 아버지는 제가 모셨고 샵까지 예약하셔서 다녀오신 어머님은 남편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저희가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룸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 마냥 설레고 새롭기만 했는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저랑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도 계속 힐끔힐끔 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자꾸 문 쪽을 보시네. 너도 참 별걸. 그래, 보고 싶다. 됐냐? 아유, 이렇게 솔직하시기만 하면 좀 좋아? 이따 어머님 오셔도 그렇게 표현하시기에요. 됐다 그래. 그렇게 실없는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기다렸을까.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하고 열리는 그 소리요. 저도 아버지도 반사적으로 문 쪽을 쳐다봤는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참 소녀처럼 아름다우셨거든요. 사진으로 배웠던 어머님의 젊을 적 모습만큼이나요. 아버지는 어머님 모습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보시기만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나가시려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네요. 그런데 다음 말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숙자야. 아버지. 아버진 그대로 어머님께로 다가가 어머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과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미안했다고. 글자 하나하나에 미안함이 새겨진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만 느낀 것은 아니었는지 어머님도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 쪽을 봤더니 남편도 표정이 일그러진 채로 괜히 다른 곳을 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숙자야, 내가 살면서 성격이 많이 변했지? 지혜 남 부럽지 않게 혼자 키운다고 그렇게 변했어. 네가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을 줄은 몰랐다. 민철아, 옆에서 연락해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대답하고 그랬던 게 아니야. 나도 남은 여생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 말로 하면 이렇게 쉬운데 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려서 미안해. 그 말을 들으시던 어머님께서 결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많이 티를 안 내셨어서 그렇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거예요. 남녀관계에 있어선 사실 자식들한테도 말하기가 뭐한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을까. 자꾸 어머님께 이입이 돼서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옆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이 감동적인 건지 슬픈 건진 모르겠지만 눈물을 엄청 흘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들 같은 마음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온 가족이 우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 거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식사는 결국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았어요. 울다가 밥 먹으면 체한단 말도 있잖아요. 이 좋은 날 체하면 안 되니까 대충 먹고 끝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은 식사 내내 한 손을 꼭 붙잡고 계셨어요. 저희 부부는 흐뭇하게 그걸 바라봤고요. 어머님은 호호 웃으면서 저희한테 손을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부끄러우신 듯 자꾸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기시더라고요. 그 모습도 어찌나 보기가 좋은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께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고 아버지도 예전에 표현하시던 모습을 점점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커플룩 맞춰 입으시라고 선물도 드렸는데 부끄러워하시는 기색도 없이 잘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여기가 무슨 할리우드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희 부부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분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저희 둘 때문에 하셨던 고생뿐입니다. 자식 없었으면 재혼이라도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자식이 있다고 이성은 쳐다도 안 보면서 살아온 지난 세월, 솔직히 어머님도 아버지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예 없었겠어요. 있었는데도 없었던 척 하셨던 거지. 전 이제라도 연애하실 거 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감정을 숨기고 사시는 일은 이제 없었으면 해요. 두 분만 행복하다면 저희 자식들은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부와 어머님, 아버지의 행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정말 고생하며 여러 삶의 굴곡들을 지나오셨는데 최근 들어 터진 문제로 많은 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생이 왜 이리 서러울까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려서 요즘 삶에 낙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해 뜰 때 눈 떴다가 해질 때 눈 감는 무료한 생활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늙어서 쓰지도 못할 몸, 하루빨리 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다신 제 인생에서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첫 남편은 정말 인간 쓰레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술이며 도박에 찌들어 있던 것은 물론이고 돈 한 푼 벌어오지 않고 오히려 제가 밖에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집안일도 다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대체 제 팔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놈을 만나게 되었는지.
애초에 결혼 자체도 그리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기껏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어거지로 결혼했더니 남편 놈은 저러고 있고 속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가장 중요했는데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은 한 톨도 신경 쓰지 못하고 매일같이 남편 밥 뭘 차려줘야 할지, 집안일은 또 언제 다 해야 할지, 그러면서 또 돈은 언제 벌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한동안 스트레스성 탈모도 왔었습니다. 그러고도 제 머리를 보고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야, 머리 너무 흉하다. 어떻게 좀 해라. 여자가 그게 뭐냐?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말이야 뭐야? 아니, 여자로서 관리 좀 하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정도만 봐도 아마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나마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저한테 금방 질린 남편은 참다 꺼낸 제 이혼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줬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고생한 비용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그 당시 순수했던 건지 뭔지 위자료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시련을 겪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단지 그런 놈으로부터 제 인생이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제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을 거야. 남자도 안 만날 거야. 첫 남편 만나고 정말 남자란 족속을 다 믿을 수가 없겠더군요. 물론 압니다. 이 세상에 좋은 남자들도 많고 자기 아내면 죽고 못 살아서 이것저것 잘해주고 가족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감 있게 구는 남자들 세상에 많다는 걸요. 그런데 이런 건 저로선 머리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가슴으론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했을 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 너 지금이야 전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지? 나중에 더 나이 먹고 그러면 분명히 외로워진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다른 사람과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하길 원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절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결혼 타령을 하니 아주 결혼이란 단어에 알러지가 생기겠더군요. 그래도 매번 단호하게 나는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에 절대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두니 나중에 가서는 제게 결혼에 대해 요구하는 사람도 차차 줄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당시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옥 같은 길을 제 발로 다시 걸어서 들어간다는 건 제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거의 7년간을 혼자 살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능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 감당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풍족하진 않았지만 여자 혼자가 살기에 아주 빠듯하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이었던 제 나이에 비해 2살이 더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식당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 손님은 식당에서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따가 시간 되면 저녁에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죠. 아니요. 일 끝나면 피곤할 것 같아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자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자판기에서 뽑아왔다며 건네주는 커피 한두 잔이나 어쩔 수 없이 받아 먹었고 그 외에 밖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할 때면 피곤하거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냥 애초에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떤 여지를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제게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당시 식당 사장님이 아이고, 저렇게 미금 씨가 좋다고 하는데 한 번만 만나줘. 밥 한 번 먹는다고 어디 다른 거 아니잖아. 라고 할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별로 마음에 없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그쯤 되니까 저도 그 남자가 신경이 안 쓰일래야 안 쓰일 수가 없더군요. 차라리 아예 인간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제법 배운 사람 같고 그리 나빠 보이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정말 딱 한 번만 만나볼까? 그래, 한 번만 보고서 아닌 것 같으면 그때 바로 거절하자. 그러면 그 남자도 다시 나한테 만나보잔 이야기 안 할 거야. 결국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대시를 시작한 지 약 반년 만에 그 남자와 처음으로 만날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자는 참 매너가 좋았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서 맛집으로 데려가기도 했고 이야기를 하는 내내 유머가 있기도 해서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더 심란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데이트 내내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말을 계속했고 저도 그 남자가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이상 이전처럼 무작정 거부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그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에서 없었던 아들까지 낳았죠. 평생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 있을 거란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막상 배 아파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식이 처음으로 이 세상 빛을 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이 드는지.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재혼한 남편이 워낙 가정에 충실하고 제가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구는 통에 전 이대로 아들과 남편과 셋이서 한 가족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오늘 또 늦게 들어온다고? 아니, 농사 지을 것도 다 끝났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맨날 나가. 또 일한답시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들어오려 그러는 거지? 이놈의 여편네가? 내 발로 내가 나갔다 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 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그 버릇 고치라고 했지? 너 때문에 집 들어오기가 더 싫어져. 알아? 네, 아이가 5살쯤이 되었을 무렵 남편은 변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에 따라서 특별히 바쁜 시기가 있고 유독 한가한 시기가 있는데 남편은 농사일 자체는 열심히 했지만 언제부턴가 자꾸 다른 일이 있다면서 밖을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다 크지 않았고 식사 차리랴 청소하랴 애 키우랴 몸이 3개여도 부족한 저는 되도록이면 남편이 집에서 저를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저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곧 들어오실 거야. 아이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집에나 있었으면 눈에라도 보이니 안심이라도 되지. 매일같이 밖에 나가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남편은 한번 밖에 나가면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게 뻔했죠.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만난다고 하던가. 왜 일을 하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선 아무 말도 없이 새벽 늦게 들어오는지 하루하루 속이 터졌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있어서 버텼지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진작에 일이 터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전 저에게 아이가 소중한 만큼 남편도 언젠가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이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급기야 저에게 들키기까지 했어요. 숨길 생각도 안 하더군요. 동네에서 웬 젊은 여자 허리를 끌어안고 거나하게 취한 채 돌아다닌다는 걸 옆집 사시는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그러는 거 모르고 있었어? 네. 이 양반이 애도 있는데 지금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속상하고 서글펐지만 그만큼 화도 많이 났습니다. 난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농사도 돕고 집안일까지 다 신경 쓰는데 남편은 팔자 좋게 다른 여자나 만나고 있고 좋은 남편 만나서 호강하는 여자도 있는 판에 호강은커녕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 불쌍했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안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간도 크게 동네에서 바람을 펴? 나 쪽팔리고 부끄러울 건 생각도 안 해? 라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네가 여자답고 지고지순해야 나도 집 들어올 맛도 나고 내가 바람을 안 필 거 아니야. 너 같으면 너랑 살겠어? 에휴, 이런 더러운 집구석 다신 안 들어와.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홧김에 나간 거라고 시간이 좀 지나면 집에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남편은 영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전에 남편이 허리를 껴안고 돌아다니던 그 여자랑 도망간 것 같더라고요. 동네에는 그 소문이 파다했고요. 모두들 저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더라고요. 허나 저는 그때부터 밭일과 식당일을 병행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 굶는 건 상관없었지만 안타까운 제 아들만큼은 어떻게든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제 아들 하나만을 위해서 정말 몸도 갈고 인생도 갈아서 살았습니다. 코피도 엄청 나고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못 깨어난 적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대로 골로 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읍내까지 가서 병원에 갈 만한 시간은 안 났고 그럴 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프면 없는 시간 쪼개서 쉬면서 금방 나을 거라고 믿었고 때로는 정말 당장 휴식을 취해야 할 만큼 힘들더라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오직 제 아들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전 과목 만점도 여러 번 받아왔어요. 잘은 몰라도 시골 학교가 서울 학교에 비해서는 확실히 수준이 떨어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학교거든요. 아들은 제대로 된 문제집 같은 것도 몇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만 성공하면은 바랄 게 없어. 아들이 그렇게 일취월장하니 부모로서 저도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참 컸습니다. 난 비록 이런 시골에서 능력도 가진 것도 없어서 농사나 짓고 식당 일이나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개천에서 난 용이 되어서 서울로 가서 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아들을 더욱더 채찍질하기도 했어요. 아들이 돈 많이 벌어와서 어디 부잣집 사모님처럼 호강하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아들이 성공을 하면 실패한 제 인생도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학에 가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말을 잘 들었어요. 비록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반항도 하고 제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말하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들은 대학교 입학 확인서를 받자마자 조금씩 변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합격한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뼈 빠지게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젠 나에게도 예비 의사 아드님이 있다고. 비록 내 결혼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번듯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대감이 아들에겐 어찌 보면 부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실 제가 노력을 한다고 해봤자 정말 잘 사는 집의 부모에 비해서는 턱도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에 간 것은 아들인데 전 한동안 아들이 의대에 갈 수 있었던 것에 제 지분이 참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대에 합격한 게 무슨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다른 집 애들은 삼시세끼 보양식 차려주고 문제집도 수십 번 사주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엄만 그러진 못했잖아요. 내가 의대에 합격한 거는 내가 잘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코피 터져가며 공부한 결과라고요. 엄마가 아니고요. 아들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한 날, 전체 고생은 하나도 몰라주는 아들이 너무 밉고 서러워서 살면서 아들에게 처음으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배은 망덕한 녀석이라면서요. 그러나 아들도 그동안 살면서 쌓인 게 많았는지 제 말에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학 시기에 맞춰서 서울로 올라갔죠. 그 이후 아들은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10번을 전화해야 한 번을 받는 수준이었죠. 그나마 전화를 해서 안부 좀 묻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면 아들은 그런 대화가 전혀 하고 싶지 않다는데 제게 필요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용돈이 부족한데 용돈 줄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아들이 의대 갔는데 용돈이나마 턱턱 줄 수 있는 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사정은 그때도 그리 나아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지 못하거나 주더라도 기껏해야 몇만 원 정도 보태주는 게 전부였죠. 그럴 때면 아들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친구는 부모님이 매달 100만 원씩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다 내주시는데 나는 겨우 용돈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이게 뭐야? 부잣집 친구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는 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라고 왜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에게는 세상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거.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서 안 그래도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한 번씩 제가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서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의사가 되면 부모님이 병원도 차려주고 그런다는데 자기는 병원 차릴 돈이 없어서 남의 병원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요. 사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저희는 말만 부모 자식이었지 실제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못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아들한테 미안하니까 연락을 하지 못했고 아들은 아들대로 제가 부모로서 영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무언가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있는 처지가 아니니 저에 대한 기대가 없었죠. 아들은 아마 제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요새 날도 더운데 건강은 잘 챙기고 있으려나? 걱정이 되네. 저도 다른 집 부모 자식들처럼 자식이랑 하하호호 웃으며 친한 관계가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당장 그런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아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면 늙은 제가 안쓰러워서라도 부모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 기대가 박살이 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순간까지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알아서 연애를 하고 다니겠거니 했죠. 사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자친구 소식 한번 들은 적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저한테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는 저 결혼해요.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결혼식은 따로 안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만 그냥 저 결혼하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아들놈 결혼식을 이렇게 통보받는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전화를 받는데 오묘한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난 도대체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힘들게 키웠건만 수치심과 이상한 생각들이 제 머리를 잠식해 갔습니다. 전화가 끊기고도 한동안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벙쪄 있다가 다시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돼가지고는 며느리가 있는 것도 몰라서야 되겠어? 결혼식은 안 하더라도 한번 인사는 하러 와. 엄마가 맛있는 거 차려둘게. 와이프 될 사람 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워낙 바쁜 사람이라 인사는 힘들어요. 부모가 엄연히 있는데 결혼을 혼자 정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며느리 얼굴조차 볼 수가 없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 수가 있나요? 전 그러면 혼인신고하고 나서 꼭 한번 소개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한테 대체 언제 전화가 올까 기대가 되더군요. 하지만 제게 들려온 소식은 아들의 전화가 아니라 친척의 문자였습니다. 삼촌 결혼식 하는 거 왜 안 알려줬어요? 삼촌 SNS 안 봤으면 결혼하는 것도 모를 뻔했잖아요. 그날 가면 되는 거죠? 아유, 말씀을 하셨어야지. 모를 뻔했어요. 결혼식을 한다고? 아니, 분명 제 아들은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소식에 놀라서는 무슨 결혼식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척이 제 아들이 SNS에 청첩장 사진을 찍어 올려놓고는 자기 결혼한다고 결혼식에 와달란 식으로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터넷 스마트폰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든 묻고 물어서 그 글을 확인해봤습니다. 친척이 잘못 안 것이길 바라면서요. 그러나 아들은 정말로 결혼식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식장도 잡혀 있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날짜도 잡혀 있었고 대충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한 내용 같은 걸 보아하니까 이미 어지간한 사람들한테는 청첩장도 나누어 준 것 같았습니다. 진짜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인 제가 결혼식을 몰랐단 얘기는 아들 입장에서는 저를 애초에 혼주석에 앉힐 생각조차 없었단 거였죠. 다른 거는 아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들어주었고 가끔 아들이 너무 속이 상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제가 부족함이 많은 부모였으니 그 죗값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은 도저히 아니더라고요. 그래, 설마 내가 부모인데 결혼식에 갔다고 해서 화라도 내겠어? 그래서 저는 관광버스 2대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척을 포함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잔뜩 불렀어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아마 100명 이상은 못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아들 결혼 당시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결혼식장 크기만 크다면 몇 명이 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아들 결혼식 날에 맞춰서 빌린 관광버스에 사람들을 잔뜩 태우고 함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내심 아들이 결혼식장에 방문한 저를 보면서 저에게 결혼식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서 찔리고 미안해하기를 바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날이니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 좋으니까 하객들을 잔뜩 데리고 간 저에게 고마워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들을 데리러 우르르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시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줄에 보는 사람도 놀라고 이미 일찍 들어와서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있었던 하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으로 보이는 여자가 일어서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 제가 아들의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순간 문득 눈길이 간 혼주석을 보고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쪽 혼주석에는 웬 남자랑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아들은 저에게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부모를 연기해주는 사람들을 불러와가지고는 저 대신 부모님인 척 앉혀놓고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아들의 엄마임을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엄청난 갈등을 겪었지만 분위기상 제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수밖에 없었고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돈댁은 소위 말하는 격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어머니란 이야기에 놀라 자빠지더군요. 처음 보는 얼굴의 며느리는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아들은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켰단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결혼식 상황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군요.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소리, 아들의 표정, 그리고 며느리 사돈댁 표정, 그리고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창피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동네에서 저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도 창피해서 못 걸어 다니고 있어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 아직도 아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꾼 지 오래인 것 같고 제 쪽에서는 아들과 관련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없네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부모로서 아들 결혼식에 간 건데 이렇게까지 연이 끊길 일인가 싶기도 하고 참 인생 헛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남편,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정말 저 너무 외롭습니다. 정말 어느 누구에게라도 의지받고 싶습니다. 정말 살고 싶습니다.